자, 이번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그린 뉴딜이라는 주제로 연사 한 분의 발표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 한 해 기업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ESG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센터장님께서 탄소 배출권 연계 사회공헌 ESG 플랫폼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고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이충국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정책을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오늘 여기 컨퍼런스에도 와보고 또 발표도 앉아서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정책들 이런 것 이전에 이러한 문제들이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제 발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분들 또는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한테 이 제 발표가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회의 모티베이션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러한 노력들이 기술이 되고 또 그것이 확산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온실가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간절히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온실가스를 돈 주고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판다라고들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과연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의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 온실가스에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간 110조 원 정도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권리 증서라고 하는 것들을 기업들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어떤 온실가스 배출 권리가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실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현재 기업들이 연간 1.3조 원 정도의 배출권을 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패러다임하고 묶여서 결국은 온실가스 이퀄 돈이다 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또한 정책과 연계가 돼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더불어서 최근에 기업들이 ESG와 관련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와 관련된 어떠한 이런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들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 기온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팩트이고요. 이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의 지구 기온은 0.85도씨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옆에 그림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빠른 1.7도씨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예상과 전망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관측이 된 팩트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계시는 서울입니다. 지난 동일한 시기 동안에 서울은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온도가 빨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또 위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관리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배출한다면 지구 기온은 금세기 말에 금세기 말에 5.0도씨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도씨가 상승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지구 안의 동식물 생태계의 60에서 80%가 멸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을 포함한 많은 멸종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는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자,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가 주범이니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라고 해서 전 세계 197개 국가가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온실가스 줄이는 노력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이제 2021년도부터 새로운 체제인 신기후 체제라는 게 도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만 하는 국가로 지정을 받아서 이제 국가 단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19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의 협약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가장 큰 협약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마디로 전 세계의 가장 최대의 이슈임에는 분명히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이 된 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를 좀 안정화시키자, 다시 말해서 좀 적게 배출하자라고 하면서 선진 국가에게 부여된 의무가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개도국, 자기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개도국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개도국에다가 돈도 줘야 되고 기술도 줘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도국에다 돈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 연간 110조 원 정도의 규모의 돈을 우리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매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의무 사항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21년도부터 이제 모든 국가들은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2도씨로 하겠다. 앞서서 제가 5도씨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도씨로 낮춰야 한다. 그다음에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된다. 그다음에 유엔이 어떠한 국가든지 간에 온실가스 감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5개년 단위로 이행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에서부터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하게 되면 감축된 실적들을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시장들까지 함께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게 작년 12월 달에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사항에 따라서 엄청나게 정책을 마련하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가 아까 기후변화에 있어서 전 세계 평균에서 2배 정도 온도가 빨리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약 200여 개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의 배출국일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되게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순위는 전 세계 8위의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당히 우리나라는 작은 국가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세계 8위인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게 바라는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 1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에서 그래 우리나라 이만큼 줄일게 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를 한 번 더 상향시켜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018년도의 2018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줄이겠다. 다시 말해서 약 2.9억 톤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2.9억 톤이 어느 정도의 양이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1년 내내 단 1초도 가동하지 않고 모두 다 끕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약 2.4억 톤 감축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숫자입니다. 이걸 또 하나 역설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제 NGO 단체들이 기후 악동 국가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나라는 기후 악동 국가에서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기후 악동 국가다. 그 리스트에 항상 상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를 상향시킨 것을 작년에 발표함과 동시에 기후 악동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빠졌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목표가 국제사회가 바라보기에도 상당히 높은 도전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목표를 우리가 이제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유엔 차원에서의 이행 점검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달성 국가,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로 판명이 나게 되면 모든 국제 금융 투자와 그다음에 관세와 여러 가지 무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페널티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유럽연합에서 CBAM이라고 해서 탄소 국경세를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당장 우리나라의 철강에서부터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국은 살기 위해서는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가운데서 이제 감축 목표를 이제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이 2.9억 톤을 줄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노력을 해봤어요. 다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발전 부분에서 1억 톤 뭐 이런 식으로 다 감축 목표를 쪼개봤습니다. 그런데 더 쥐어짜도 국내에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해외에서 3,300만 톤은 줄일게 라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해외 나가서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하고 그 나라에서 줄인 실적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목표 달성에 쓰겠다. 한마디로 배출권을 구매하는 정책을 쓰겠다라는 방식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온실가스 1톤은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는 유럽연합에서는 현재 9만 원, 우리나라에선 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돈이다라는 개념으로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해외 부분에 대해서 약 3,350만 톤을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비즈니스 기회가 좀 창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보여지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 부분,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통틀어 가지고서 1년에 3,700만 톤 정도 3,700만 톤을 산업 부분에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해외 감축 부분이 3,350만 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 양에 상응하는 만큼 해외에서 배출권을 투자해서 가져오거나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향후에 해외에 어떤 사업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해외와 협력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은 크게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과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온실가스 무조건 줄여라는 의무 규제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설명드렸던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싶으면 배출권을 사다가 배출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대기업만큼은 배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민간이나 이런데 규제를 할 수 없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상쇄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이 이 상쇄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민간이나 중소기업들이서 너네들이 알아서 온실가스를 줄여주게 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게. 뭘로 주느냐? 배출권을 줄 테니까 네가 줄인 만큼 상응하는 배출권을 줄 테니까 그거를 탄소 시장에 가서 팔아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 이런 개념으로서 인센티브 제도가 상쇄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상쇄 제도를 통해서 약 3천만 톤 이상의 배출권이 현재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체계로 해서 약 6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이 제도에서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년에 배출권을 구매하는 양이 약 1.3조 정도의 규모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 배출권과 관련해서 돈을 내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전력 고지서를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없던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기후환경세라고 하는 게 기후환경요금이라고 하는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전사들이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청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약 1.3조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배추권 가격이 폭락을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권 가격이 처음에 8,500원에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4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5,000원 정도로 떨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가격에 배추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가격도 유럽연합의 배추권 가격처럼 또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현재는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온실가스와 감축과 관련해서 전 세계의 규제와 압력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규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신기후 체제란 하에서 2030년까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2050년까지는 몇 퍼센트를 줄여라가 아니라 무조건 탄소 중립을 하라라는 그러한 어떠한 계획들이 합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 감축,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선언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또한 이제 많은 기업들과 더불어서 이 탄소 중립을 현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 세계의 최대의 이슈이고 패러다임이다 보니까 기업들 측면에서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야 되는 필수의 조건으로서 최근에는 탄소 중립이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탄소 중립이 아니라 내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지만 최대로 감축을 해보고 감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배출되는 양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든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배추권을 사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배출량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결론적으로 넷제로화시키는 것을 탄소 중립의 개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좀 개요들을 좀 넣어봤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하나의 중요한 패러다임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소비자의 어떠한 구매와 관련된 요구, 그 다음에 생산과 제품 여러 가지 과정과 전 과정에 대한 탄소 중립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리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치 사슬로 연계가 돼서, 예를 들면 애플이 우리한테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너네 무조건 아리백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만 해라는 조건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가치 사슬에 따라서 협력사들이 다 아리백을 추진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탄소 중립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자체나 어떤 조직, 제품, 기업 단위로서 탄소 중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이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첫 단계로는 통금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협력사까지 다 확대하는 부분으로 단계로 이렇게 탄소 중립은 범위를 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배추권을 구매한 후에 소각하는 방식의 탄소 중립 활동이 가장 현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현재 배출량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가 이때였으면 몇 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때는 70% 달성, 90% 달성, 100% 달성 이런 단계를 설정하게 되고, 그 안에서의 어떠한 이 70%까지 가기까지의 목표량, 계획,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평가를 하고 목표를 수립을 해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게끔 국제 표준에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 구매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상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이런 쪽을 통해서 발생된 실적들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그다음에 전략 이행 계획 이런 식으로 현재 국가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법제화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끌고 가기 위한 정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5일자로 탄소 중립 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2050년에 결론적으로는 넷제로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둘 중에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당선인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서 최종적인 시나리오를 선택을 할 것으로 현재는 고려가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다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가 함께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수원시나 어떤 지자체 단위에서 수원시나 강원도 등 많은 지자체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기업 차원에서도 보게 되면 LG전자, 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도 철강 협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탄소 중립에 현재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표준 스킴이 없습니다.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 영국에서 만드는 파스 2060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영국 표준협회의 표준인데요. 이것이 이제 현재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화된 표준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엔 차원에서 탄소 중립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탄소 중립을 하고 싶은데 유엔으로부터 우리는 인증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유엔의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속해 있는 연구 기관이 유일하게 탄소 중립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현재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추럴 캐피탈 파트너스라고 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증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연계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제 온실가스도 줄여야 됩니다. 넷제로를 하기 위해 목표도 있고요. 온실가스도 줄여야 되는데 최근엔 또 ESG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온실가스도 줄여야 되고 환경 경영도 해야 되고 ESG 경영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플랫폼의 이름이 뭐였냐면, 기업의 이름이 이제 좀 바뀌긴 했는데요. 여기서 ESG와 에미션 트레이딩 시스템의 매칭 플랫폼이라고 해서 캠프란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ESG와 배출권 거래 제도를 연계한 매칭 플랫폼이란 이름으로써 기업들이 이제 사회적 공헌과 ESG 활동을 하면서 더불어서 배출권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약간의 복합적인 플랫폼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회공헌을 하는 활동은 이랬습니다. 기업들의 어떤 지원 대상한테 현금과 현물이나 기술을 제공을 하고 여기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어떠한 그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아니면 지속가능보고서에 활용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캠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데, 그 사회공헌 사업을 해서 여기서 발생이 된 사업을 통해서 발생이 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통해서 그 배출권을 판매해서 2차적인 기부까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ESG로 연계하는, 한마디로 기존에 하던 사회공헌에다가 사회공헌 사업에다가 ESG 활동을 묶어서 2차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좀 몇 가지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인천의 항만공사가 도서 지역에다가 도서 지역 학교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줍니다. 태양광을 설치를 해주고, 그러면 과거에는 CSR 사업이었죠, 거기까지가. 그런데 이제 사회공헌 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받은 배출권을 가지고 팔아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배출권하고 연계된 캠프의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에 더불어서 어떠한 ESG 활동을 묶음으로 인해서, 근데 그 묶는 재원으로는 배출권을 받아서 판매하는 재원을 이용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캠프라는 모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어떠한 도서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식목 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행사로 현재는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가로등을 LED로 교체해 준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기존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많이 추진되던 사업들이 이제는 그 캠프란 이름으로서 ESG 활동으로 연계가 돼서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캠프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지금 플랫폼 사진이 아마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플랫폼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장애인 단체입니다. 장애인 단체고 저희는 지금 우리 건물 옥상에 태양광이 필요합니다. 우린 LED 교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플랫폼에 올립니다. 수요자들이 이제 그 플랫폼 안에다가 필요한 기술과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대기업들은 그 가운데 사업들을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기술을 골라서 그 매칭을 시켜주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배주권을 받게 하는 행위, 배주권을 생산하는 행위, 판매하는 행위들을 플랫폼 운영자가 담당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초기적인 모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지금은 약간의 단체 조직의 개념이지만 개인의 개념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준 플랫폼이 확대해야 된다면 제가 봐서는 이러한 것도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배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머릿속에서 이거 온실가스 다시 말해 에너지를 줄이는 활동인데 라고 생각이 되는 활동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LED를 하거나 설치하거나 전기차를 이용하거나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농업에서 지열히트 펌프를 쓰거나 농업에서 친환경 비료를 쓰거나 웬만한 사업들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발표를 좀 드렸고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ESG 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분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을 통해서 또 새로운 솔루션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부탁을 좀 드려보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신 연사이셨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이충국 센터장님께서 ESG에 대해서 그리고 기후변화 동향에 대해서 기업의 ESG 추진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세션의 발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ICT 전망 컨퍼런스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참가자분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정성스럽게 발표 자료 준비해 주시고 발표 맡아주신 연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ICT 산업이 글로벌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또 자리매김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선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